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 모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속에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정견대회 당대표 6명의 후보들이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또 대통령과 나는 수시로 소통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비판받아야 돼요. 불과 어제 그저께 안철수 의원의 이 안윤연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안윤연대는 안 되고 그럼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뒤에서 민다. 이런 느낌을 저는 너무 과감하게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 대표가 우리 국가 서열로 보면 한 6위, 7위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정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비전과 그다음에 정책 방향, 지금 경제위기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들도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기에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후보에게 향하느냐가 조금 지배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일단 오전에는 당대표 후보 6명이 정견 발표회를 가졌고요. 또 오후에는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들이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일단 6명의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최고위원 13명, 청년 최고위원 11명이 좀 추려진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김병민 이제 최고위원 후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직접 또 레이스 뛰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인지를 좀 한번 짚어주고 가시죠. 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돌아갑니다. 총 6,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80만 명에 대한 그중에서 이제 추려진 6,000명의 무작위 축출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 네. 여기서 당대표 후보는 4명이 남게 되고요.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남게 되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컷오프가 돌아가기 전에 당원들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판단의 기준을 돕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비전 발표회가 오늘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는 당대표 후보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홍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당의 위기 상황에 갈등과 조정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다. 오늘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정치개혁, 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고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 주자론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각자 후보들이 당원들께 호소하고 싶은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새로운 지도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포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 의원이 또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이후에 첫 공개 일정이다 보니 또 발언들을 기다리는 목소리도 컸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은 지지율 1위 주자가 왜 그만두냐, 나는 끝까지 이 레이스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앞서 부원장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워낙 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보니 안 의원의 질주, 끝까지 이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가는 게 맞죠. 네. 끝까지 가는 게 맞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저앉으면은 의미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운영 방식이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초선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도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그만두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철수 의원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요. 네. 이미 성공했다고 봐는 게 지난 대선 때 유난 단일화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미 좀 쇠락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윤핵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대통령실 참모들의 발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의미 있는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도 설 수 있는 수준으로 커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좀 성공했다. 부활에 이번에 도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넓힌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본인을 대권 주자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밟는다면은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른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건 뭐 당에서 이제 비주류로서 수장으로서의 역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남아서 당 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가서 또 당을 깰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안철수 대표는 그런 거 외에는 정치권에 와서 한 게 없어요. 당 만들고 당 깨고 이런 것만 했지 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정치권에 와서 크게 한 게 있습니까? 네. 네, 오히려 대통령실과 좀 마찰을 빚으면서 안 의원이 정치력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좀 치닫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전당대회가 총선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텐데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지도부가 중간에 혼란스러운 상황, 갈등의 상황들이 노출됐을 때 총선 승리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안철수 대표가 지난날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도출해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 안착하면서 총선 승리를 이끌기까지 그 안정성 있는 과정들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당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거나 주장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도권 선거 승리에 중도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일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맞부닥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금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두 동강 날 것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가 진행될 때는 항상 거친 언어들이 쏟아지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경쟁을 통해서 다 국민의힘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안정을 바탕으로 둔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일 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당에 안착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또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뭔가 부정적인 현재 상황들이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 당과 안 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 또한 정치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이 판단의 그런 기준들을 또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의원 이제 우리 최고위원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저 말의 사실은 본질은 뭔가 하면요. 공천권이에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관리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형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공천 들어가는 시스템만 관리가 하고 누군가가 추천해주면 다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은 뭡니까? 난 관리형이 아니다. 난 대권을 가는 사람이다. 그럼 뭐냐? 내가 대권 가기 위해서 내가 눈치가 둔 사람들 공천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럼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윤한연대라고 한 것도 사실 뭐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잘못했고요. 뭐 참 제가 감히 조언 드리면 우습지만은 나도 공천권 내려놓겠다. 대통령께 공천권 다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덜 얻어맞을 거예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내어놓는가가 총선 승리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일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열세인 지역들이 많게 될 텐데 누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천이 진행될 거라고 믿고 사적으로 공천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씀 아마 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대 섞인 바람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근데 몇몇 여론조사들이 보면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안 의원이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안 의원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지 않나요? 그냥 김기현 되는 거죠. 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 쳐냈죠. 만들어진 당대표도 쳐내는 상황인데 뽑히지도 않은 당대표 후보 뭐 쳐내는 거지 일이겠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 이 여론조사 1등 하다가 그만두는 과정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옵니다만 압도적인 50%를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윤심이 작동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투표는 또 다릅니다. 네. 뭐 결국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 보시기에 두 후보 간의 레이스 좀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라고 보세요? 저는 경쟁이 굉장히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당원들 80만 명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하거든요. 조직력 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김기현 후보가 이 당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할 것 없이 김기현 후보의 조직력이 우세하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8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전체 당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승리의 국정 운영을 잘 끌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실 것이고 또 뭔가 좀 다른 변화를 꿈꿔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 윤상현 후보 또 최근에 천하람 후보도 나와 있는데 이런 다양성에 대한 선택은 결국 당원들의 몫을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30만 명의 당원에서 80만 명으로 늘어선 그 50만 명의 표심을 한 번도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랑 모레 돌아가게 되는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컷오프 결과를 통해서 당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는 10일 컷오프 결과를 통한 당대표 후보 4명이 좀 추려지게 되는데 뭐 짚어주셨다시피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후보들 간 공세 또 연대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근거로 공산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좀 색깔론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 신영복 존경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제 독립운동했던 여운형 이런 분들 어쨌든 약간 좌파 성향 그런 분들 존경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좀 이거 퇴행적인 아주 그 색깔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과 생각이 같다는 것도 아니고 존경했다. 한 다리 건너서 연좌제적 생각이에요. 연좌제적 생각이고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까지 검증받아야 됩니까?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은 저는 굉장히 위배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극우다라고 밝히는 것과 저는 다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된 건지를 짚어볼까요? 신년복 선생에 대한 존경에 대한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뿌리 내린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고 또 한때는 민주당의 당대표로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성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전당대회를 통하는 내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당을 옮겨서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난 다음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어떻게 함께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첩 등에 대한 얘기는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 과연 간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 등 수사 상황을 보니까 이 북한의 간첩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난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공작금까지 받았던 일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는 중요합니다만은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가져야 될 투철한 안보관 같은 경우는 당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일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현재 시점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건 김기현 후보뿐 아니라 당원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안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전에 이 전 대표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제기됐었는데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뭐 이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김기현 의원의 비판이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옹호한 측면이 있고 또 뭐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적에 적은 동지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반윤인 거잖아요. 반윤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대립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그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주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과거로 이제 대물리자 소리 같아요.
되물려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서 안철수 필요 없어. 그 상황으로 되물렸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왜 손잡았어요, 그러면은? 손잡자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았는데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존경해가지고 약간 용공의 의혹도 있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해가지고 저 종북적이다. 이런 거 왜 확인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하면 안 의원의 표가 거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 친 이준석계로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결선 투표 있잖아요. 아. 결선 투표가 2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뭐 아까 제가 단정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의 그 가능성의 돌파구를 열어준 게 저는 천하람 네. 지역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천하람 지역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표들이 아마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해서 천하람을 일단 1차 투표에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지지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잘했어. 결선까지 가면 천하람 위원장을 계속 지지하면 되는데 만약에 근데 천하람이 결선 투표에서 못 올라가고 안철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천하람이 반윤핵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 반윤핵관의 입장을 취하는 안철수 후보를 또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천하람 의원이 반윤의 입장을 취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윤이 아닌 비윤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희석돼서 좀 안전판이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천하람 위원장은 천군만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친 이준석계 표심들이 아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가 이번에 만약에 컷오프를 통해서 10일 이후 4명 안에 천하람 후보가 든다면 그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안 후보에게까지 갈 가능성, 이른바 친 이준석계가 일으킬 이 변수, 돌풍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세요?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정반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가 내는 메시지가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내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생채기를 내고 이 당에 상처를 주고 난 다음 그걸 봉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천하람 후보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또 청년 최고위원까지 4명이 스크럼을 짜서 사실 이 안티 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 캠페인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과도하고 가격할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오히려 중간 정도 되는 측면 속에서 약간의 견제를 통해 안철수 후보를 밀어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에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역결집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또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정희 후보가 닭깎기 마사오 등을 막 언급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과도한 메시지를 냈던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를 퇴진시키러 나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이 부정의 메시지를 계속 쓰게 되면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의 오히려 더 큰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천하람 변호사의 등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현재 상황들이 네. 약간 기억에서 잊혀질 뻔했던 지난날의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당원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로 안정적인 결집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대통령 선거와 당내 선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른 면전에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님 동교동계 싹 다 물러주십시오. 빼야 됩니다. 이야기 똑같은 거의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윤핵관 잘라라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근데 그 당시 정동영 의원이 대통령 면전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교동계가 흔히 하는 가신그룹들이 싹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동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홍삼 트리오 비리 이렇게 해서 국정 지지도가 뚝 떨어졌는데 노무현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은 내부의 혁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출마한 친 이준석계 후보들이 윤핵관 퇴진이라는 좀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두 분 좀 다른 입장을 내주셨는데 사실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가 4인에 드냐 아니면 4인에 들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하냐 어떤 성취를 거둬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보다는 뭐 우리 내부에 계시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4인 안에는 들 것 같아요. 네. 4인 안에만 들어도 저는 천하람, 이준석 둘 다 대성공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 천하람 의원의 그 메시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기도 하고 또 젊다라는 하나의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그다음에 당원들의 미래에 대한 주목도를 굉장히 높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두 사람 다 성공하는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았나.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4인에 들 가능성 좀 높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천하람 후보라는 변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러브콜도 계속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인 안에 누가 될 것인지 어떤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좀 내부 상황 잘 아시니만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여론조사 돌아가니까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서 뭐 반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천하람 후보가 좀 뒤늦게 출마를 했는데 이미 앞서서 뛰고 있는 후보 중에 윤상현, 조경태 후보가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을 지난날 수석으로 하기도 했었고 워낙이나 당내에서 있는 조직들에 대한 여러 호소력이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국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서 여론조사 지표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 있는 당원들 기반으로는 그 영향력이 좀 있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당내에서는 상당수가 나옵니다. 황교안 후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가 일단 세 명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사실 언론의 노출 빈도로 보면 천하람 후보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은데 그 노출 빈도가 높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거칠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막 뉴스를 끌어갈 수 있을 법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입게 되는 정치적 상처들도 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계속해서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시각도 거세진 상황이라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2차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10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이 대표가 주말에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금요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검찰들하고 좀 조율이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당장이라도 구속영장 칠 것처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이제 출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 정확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으면 합니다만은 기소와 영장이라는 것은 정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까지 스토리텔링만 해왔잖아요. 그걸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을 한다 또는 수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곽을 두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저는 똑같이 그 검찰 출석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이번이 2차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조사잖아요. 지난번과 다르게 좀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점들이 있습니까? 백현동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검찰의 물증들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기에 대해서 그동안 주말에 계속 고집해 왔지만 이게 피의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토요일 주말에 보니까 주말에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대국민 보호회라는 형식에서 장애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차분하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이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했던 일들부터 시작돼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최종적인 의사결정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대답들, 답변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건 이제 대장동과 백현동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도 달구고 있는 뉴스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고 난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대북 송금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또 쌍방울 의혹 등 뭐가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소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등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쌍방울 등에 대한 의혹 수사로 한 단계에 대한 더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인지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정치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출석하게 될 때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법적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홀로 출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같이 이제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관련된 과라든가 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장동 때 이미 압수수색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럼 백현동 거 안 찾아갔겠습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과인데 이미 다 자료 다 갖고 갔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근데 백현동 건을 그래도 또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쇼입니다. 쇼. 전형적인 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석일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피의자라고 제가 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수사받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 수사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들끼리 소환하고 일정 조정했던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럼 결국 검찰이 기소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기소까지 뭐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파드렸는데도 안 나오면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증거 제대로 나온 거, 증거 외에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검찰의 쇼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일단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2차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 조사 때를 보면은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 또 뭐 여러 지지자들도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좀 대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이어질까요? 지난번 대장동 수사를 받으러 갈 때 33쪽 정도가 되는 본인의 진술서를 미리 사전에 공개를 해버렸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는 이 법리적인 논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로서 검찰에 대한 맹비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거의 대다수를 또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로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집할 수 있는 논거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진술서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장에 나갈 때도 혼자 나가면 될 일인데 초창기 처음 나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 쭉 다 대동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게 되고 그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 생명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게 만약 체포동의안이 올라와도 100% 부결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의 상황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일 대우를 좀 더 끈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간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 대표 어떤 마음일까요? 뭐 체포영장 한번 청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박정희 독재가 79년도에 무너진 게 박정희가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면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졌거든요. 독재자들이 이 사법적인 권한이라든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타 야당을 탄압할 때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